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영향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57% 높은 21,532.14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3% 오른 2,443.25에, 나스닥 지수는 1.10% 상승한 6,261.1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보유자산 축소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는 경제 및 고용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총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금리 상승으로 줄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주 총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전주 대비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는 36% 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1% 상승한 배럴당 45달러 49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내 원유 재고가 760만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29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업종과 부동산 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잠시 뒤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중에 250만 원을 터치하면서 사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감이 됐었죠. 코스피 지수는 2,391포인트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벌써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650선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증 일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주요 경제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간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라운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블룸버그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간밤 옐런 의장이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업무 보고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 향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부터 함께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이번 반기 보고에서 옐런 의장의 스탠스는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FOMC에서 보여준 매파적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꾸준히 이어질 줄 알았지만 6월 이후 계속되는 어떤 신중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반기 보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MC 때하고 이번이 좀 다른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부분적으로 몇 가지 특정한 항목들에 의해서 이례적인 인하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라는 얘기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보인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애둘러 말하는 이런 상황, 이런 어떤 뉘앙스였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 FOMC 기자회견 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이 특정 항목들에 의해서 일회성 인하에 의해 상당 부분 추동된 것이다라는 어떤 확실한 어떤 의견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간접적이면서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앵커님 말씀대로 블룸버그가 질문한 세 가지 답 중에 첫 번째가 고용시장 과열이 지금 약인가 독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 수준에 못 미치거나 근접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점진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강했다는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천천히 하겠다는 스탠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은 그에 대해 반응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한 가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가 뭐냐를 받았을 때 실업률이 4.6% 또는 그 이하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PCE 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옐런 의장이 이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확장기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들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경기 확장기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후에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 가능하다. 그거는 거시경제 정책 당국, 즉 이 연방준비제도죠. 여기에 능력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침체기가 올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죠. 다만 이 부분은 좀 매우 이론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이 부분이 계속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이 청와정책 정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부분입니다. 일단 경기가 가열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가열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업률과 PCE 물가를 상정해놨다는 부분. 앞으로도 시장에서 액션을 취할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유명한 이산 헬스 같은 경우에도 완화적 경향을 보여왔던 연준이 올해 들어서 매파적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진단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판단하는 리스크의 순서가 이제는 바뀐 결과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이제 실업률을 바라볼 때 지난번에 제가 나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 실업률하고 완전 고용 실업률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상당히 가열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런 실업률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부분이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데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뚫고 내려갔을 때 얼마 뒤에 리세션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도 그랬고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 자연 실업률을 이하로 현저히 내려간 다음에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자연실업률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침체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어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 존 윌리엄스 연준 총재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같은 말을 했는데요.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상당히 넘어섰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연준 위원들이 동일시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기반의 경제 팽창이 가능한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이게 골디락스라는 거죠. 결국은 과열되지 않는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양적 긴축과 그리고 금리 인상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블룸버그 두 번째 질문이 양적 긴축을 언제부터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만기가 되는 자산의 일부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는 부분만 어떤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을 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라일 브레이나드죠. 미 연준 이사가 한 연설을 좀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요약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시일의 양적 긴축 시행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다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넷 옐런도 그렇고 연준 의원들도 대부분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대체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절차로 줄어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 알려서 공개된 상태에서 놀라지 않도록 한 준비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대체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는 부분들의 뉘앙스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놓고 봤을 때 최대한 시장이 학습화된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하기 때문에 2013년 같은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때 연준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얘기했고요. 이날 자넷 옐런 말고도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도 이번에 발언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수익률 곡선이 평평한 것은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금융 불균형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대조표 축소로 장기 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 금리가 앞으로 상승하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금리가 앞으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증시와 자산 가격도 상당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본다면 이 기준이 앞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블룸버그에서 말한 부분이 뭐냐면 거품이 커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 거품이 그동안 가격이 올라왔으나 차익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역사적인 변동 범위에 상단에 존재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변동 범위에 상단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현행자산 밸류에이션이 되돌려지는데 수반되는 금융안정 위험은 미미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 폭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존 윌리엄스도 같은 발언들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번 연설에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는데, 지루함은 바로 좋은 것이다. 그리고 신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도 자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골디락스로 과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먼 민스키가 한 명언이 있죠. 모든 안정은 불안정의 어머니다라고 이런 명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처럼 경기 변동성이 사라지는 상태가 자산 거품을 만드는데 최적의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자산 가격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 결국 이것은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 연준 의장의 반기 업무 보고 내용 긴축을 천천히 하겠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에 시장이 급등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치 않은 길축 발작은 당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가볼 텐데요. 먼저 두 번째 라운드 함께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큰아들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에 앞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스캔들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라는 파문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먼저 이 트럼프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방송에서. 참 부전자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트럼프 주니어도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서 그 이유를 모두 설명하겠다라면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 공개로 의해서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메랑으로 더욱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트럼프 주니어 사태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면 지난해 6월에 러시아 정부하고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은 그 변호사죠. 그 나탈리아 베샬리치카야라고 전 러시아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이번 해동에 앞서서 주전자의 대리인인 로버 골드스톤과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을 전격으로 공개한 거죠. 골드스톤이 누구냐면요.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가나로프라고 여기에 홍보 담당자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를 지원할 수 있는 러시아 정부의 정보가 일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에 트럼프 주니어는 화답을 하면서 만나러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깔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 결국은 러시아와 내통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와 CNN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와 내통해서 힐러리를 끌어내리려는 어떤 반역 행위다라고 총강제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잠깐 움찔하는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정치적 리스크로서 상당한 트럼프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키리크스 어산지가 트럼프 주니어의 이런 조언들을 했답니다. 결국은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조언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공개했다는 얘기를 트위터의 팔로워들한테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어산지가 트럼프 주니어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트럼프 주니어를 좀 물먹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트럼프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특별검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에 나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트럼프 탄핵이 한동안 잠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이제 담담하게 화요일장을 이제 보냈지만은 앞으로는 경제성장 정책의 입법을 가로막는 어떤 하나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라는 파문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리스크이고 시장에는 큰 부담이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고든 자산관리 이우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요, 국내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라이브 이슈 타임, 오늘 SK증권 영업부 PRB 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의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책 축소 시사 시그널에 우리도 응답을 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국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보통 월요일 일정하고 목요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왜냐면 월요일은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죠?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사항들이 딱 직결된 날이고, 또 목요일은 주말과 같은 시점에서 한 주간을 마감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도 목요일이죠. 더군다나 오늘은 국내적으로 본다면 굵직한 이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또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과연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일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회 배수의 달이 아니에요. 3월, 6월, 9월, 12월 이 3회 배수의 달에는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4마리 마녀가 난동을 부리는 그런 날이다 해서 쿼드러플 위칭되니까 아닙니다. 단순 코스피 200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지난주에부터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과 그것이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없습니다만, 역시 이번 주를 기초로 해서 그동안의 국내 시장이 기간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추가 상승할지 아니면 다소 추가 조정에 들어갈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흐름은, 느낌은 어때요?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슈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금통위가 열립니다. 옵션 만기죠. 자, 추가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중요한 포인트 시점이다 하는 점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과연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 관건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보다는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죠. 물론 국내 시장의 경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도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아마 한 0.2% 정도 상향 조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경기가 호주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 여부는 올려야 된다는데 무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1년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6년 동안 지금 동결된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이죠. 0.25% 인하된 이후 계속해서 13개월째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상 시점도 임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 총재, 금리는 이번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없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옐런 의장이 하원 연설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되 점진적인 인상을 하겠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크게 호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국내 증시도 과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입에 포커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올해 2차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금리가 1.25% 똑같아졌어요.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 미국 금리가 같은 수준이라는 점이 부담. 더군다나 미국이 9월이나 12월경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역전 현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테이퍼링, 긴축 완화, 유동성 회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또한 국내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국내 경기도 아직까지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수출은 호주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시기는 임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라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검찰 역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 면세점 신규 진입 업체 또 기존 업체 간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렸었는데요. 특히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8%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다만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주들 2분기 실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3분기 역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면세점주 주가 흐름 어떨지까지 분석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참 비리를 자제하고 없어야 될 공공기관의 비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있었다 하는 감사원 발표 이후에 그 면세점 관련사들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나 갤러리아가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또한 그동안 조정받았던 호텔 신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세점 비리가 어떻게 확산될지 검찰의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다소 영향을 받을 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미 유통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다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사드 여파로 인해서 유통주들이 크게 된소리를 맞는 큰 장기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통주가 이제 지난 1, 2분기의 매출 감소에서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점 매수가 유입되는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 더욱더 그 영향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통주에 대해서는 바닥 국면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구합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조사 발표가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제재는 어느 수준에서 이어질지 더군다나 이번에 선정된 업체나 탈락한 업체에서 어떤 그 로비를 했는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신규 선정된 업체도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통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향후 정부의 정책 발표라든지 검찰에서의 발표 여부를 놓고서 좀 여유롭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전략을 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을 여쭤볼 텐데요. 앞서서 이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 옐런 연준 의장이 향후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증시가 화답을 했습니다. 증시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꼽히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화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 주가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안전 자산은 뭐 달러, 엔화, 뭐 이런 금 같은 것이 안전 자산으로 꼽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주식 시장에 화랑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대부분 투자하신 국내 주식 시장도 첫째는 유동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장기 전망이 좋아야죠.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시장이 올해 전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제가 차기 주도주를 위해서 하는 5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50%를 배팅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첫 번째 지침은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오늘 내일 더군다나 오늘 옵션 만기일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혼돈 양상을 보일 때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이것만 하나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크 포인트를 그렇죠. 추세 이탈 체크 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것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이면서 21,532포인트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보면 21,280포인트. 그러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다우존스 공업지수와의 비교로 본다면 약 한 250포인트 정도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도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국내 시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제 종가가 2391포인트, 2400선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달 6월 29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장중 고점 2402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3주 가까이 기나긴 횡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이죠. 과연 이번에 24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도 어제 종가 2391포인트가 전일 종가인데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체크 포인트는 237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21포인트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1포인트 이상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을 펼치셔도 좋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국내 시장 여건, 해외 시장 여건, 최근 들어 기관 외국인 동향, 환율 동향 모든 것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매수하느냐죠. 그죠? 다 좋다 이거야. 장이 가는데 무엇을 매수하느냐가 여러분 그렇죠? 가장 궁금하신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매수 한 번만 관심을 가져도 좋다 하는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산주입니다. 이 자산주의 대표주자는 대표인 거죠. 자산주라는 것은 그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유가증권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그렇죠?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유보율이 좋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회사가 청산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가 훨씬 더 적은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많은 이런 주식을 자산주라고 하면 대부분 고가주입니다. 10만 원대가 넘는. 그래서 이 자산주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10만 원대가 넘는 주식들은 대부분 자산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만 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서 25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시피 삼성전자도 역시 자산주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어제 249만 4천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250만 원대인 것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따라서 자산주들 그리고 상반기 히트했던 지주사들 다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주사들이 1차 급등 이후에 지난 6월 달부터 7월 초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역시 올해 히트라면 주주 배당을 확대한다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 와중에 스튜어디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을 맡긴 돈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적극적으로 친주주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포함한 그렇죠? 친주주 정책, 주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주사들, 대표적인 수혜자가 지주사죠.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철강업체들입니다. 철강업체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 매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데이터상으로 호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짐은 이상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충분히 올 하반기에 개선될 여지가 큰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1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14조 원. 지난 24년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1위였던 인텔을 넘어서는 그런 기업을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군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죠.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미 삼성전자는 300만 원, 각 증권사 리포트가 자료를 채서 목표 주가를 300만 원 이상 제시하는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품에서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유주. 자, 오늘 새벽 그다음 뉴욕 증시에서 상승한 또 다른 이유가 옐런 의장의 입에서도 나왔지만 이 정유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미국의 그 재고 석유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타남에 따라 WTI 유가가 45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유 관련주들, 특히 SOE를 필두로 한 이 정유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좋다는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에 방산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주가 한국항공우주죠. 이 항공우주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뺐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이 전기차 관련주는 내가 샀는데 왜냐하면 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뭐 코스모 화학을 필두로 해서 일진 머티리얼스, 사마콘데서, 코스모 신소재, 후성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갖고 계신 분이 그렇죠 이익을 어디서 하느냐 그 시점을 노려볼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렇죠 신규 관심 종목에서는 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대구 37도, 강릉 35도 등으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 나쁨 단계, 열사병 예방 지수 매우 위험 단계로 한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성 안개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순천과 천안, 영월 등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과 대전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35도, 울진 34도까지 올라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와 전주 34도, 부산 30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토요일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